네, 문턱을 없애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의 핵심적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근데 들어가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요즘 진짜 많이 합니다. 중대재해, 재난재해, 시민재해, 산재 이렇게 여러 가지 혼재되어 쓰고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정말로 간결하게 이 피해를 어떤 대상이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눕니다. 거기에 따라 피해 규모에 따라 중대라는 말을 붙이고 있을 뿐이어서 이제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시민재해와 산업재해,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재난재해를 혼용해서 써왔던 그것이 실제 이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기업 범죄와 국가 범죄, 이렇게 우리도 조금 정리되어 있는 단어들을 좀 쓰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조금 하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을 우리가 만들면서 핵심은 처벌을 통한 예방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이 무기를 우리는 쓰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자교 붕괴 이후에 문제는 굉장히 많았지만 적어도 정자교 붕괴 이후에 18개의 교량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고 수리에 들어가고 보강에 들어갔던, 그렇게 해서 누군가 제대로 처벌받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문제를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목소리를 행동으로 만들어냈던 계기라고 하는 지점에서 저는 이 법 적용에서 우리가 지금 이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지점들을 한 번은 돌아보자. 근데 그 한계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 토론문을 썼고요. 그 법 적용에 생긴 문턱은 앞에 발제와 토는 사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돌아보지 못했는데 작년 8월에 부천에서 모텔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례가 있죠. 굉장히 이 사망이 또는 이 중경상이, 이 화재가 왜 일어났을까, 경과를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긴 합니다.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인수했던 사람이 에어컨을 새로 달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배선을 그대로 쓴다라든지,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진 않았지만 스프링쿨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었다라든지, 화재경보기가 울렸지만 평상시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건물들 화재경보기 자주 오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규정이라는 것은 없었지만 암묵적으로 일단 끄고 다시 현장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라든지, 방화문이 있었지만 방화문은 통행에 불편하니까 생수통으로 묶어둬서 방화문은 항상 닫히지 않고 열려있는 상태로 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고, 죽음과 부상이 있었지만 시기적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조의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사실 이 사건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채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유는 법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적용되지 않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서 뭐 정자교도 얘기했고 제주항공 참사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민재해로 규정되어 있는 그 아까 기인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셨는데 적용되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릅니다. 선박도 다 되는 것이 아니라 13인승 이상이어야 한다라든지, 학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합차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굉장히 적용 기준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것을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그 기관들은 알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여야만이 그때 이제 법을 뒤져서 우리가 적용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논란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놀이장에서 이제 사건은 사실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를 사례로 넣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선고를 받았지만 누구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적용받지 않았고, 그래서 유족이 울릉군청이나 군수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고소만 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물놀이 사고는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럴 때마다 이 규모가 어떠하냐, 어떤 기간이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안 되고가 너무 달라지는 것 자체가 이 법을 너무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재해에 있어서. 이것 한 가지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처벌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재판에 신경을 쓰는 이유는 사실은 재판을 가기 전에 대부분 중대재해 발생의 책임자가 사과하고 제대로 재발 방지책을 내놓고 배보상을 하고 하면 이게 처벌이라고 하는 이것이 재판의 과정과 조금은 분리될 텐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더 사법적 판단에 우리는 기대게 되어 있는, 그래서 실제 이 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이 피해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싸우는 사회적 싸움의 시간과 재판 대응의 시간 두 가지를 겪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두 과정에서 보면 많은 피해자들은 이 법을 중심으로 해서 재판 대응 과정에서 더 많은 피해와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보면 저는 그 지점에서는 사실 재판부의 인식의 판단과 재판부가 이 사회적 변화에 따른 기준의 변화들을 좀 적용시켜 주는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냐. 도대체 이 법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좀 더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처벌불원서입니다. 대부분 합의를 한다라거나 형식적 과정을 거칠 때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사과는 이 피고로 자리에 서게 되는 그들의 필수 행위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았을 때 가중처벌 요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만이라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데, 진상조사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짚어야 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드러내는 과정이 사실은 진상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그래서 누가 처벌받아야 하냐가 아니라 무엇이 필요했고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했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안 했는지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군가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 진상조사의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과는 조금은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조사와 진상조사를 조금 구분해 놨는데요. 오송 참사 진상조사위에서는 핵심적으로 고민했던 것은 이 조사, 이 진상조사는 참사가 어떻게 발생했는가를 현상을 드러내자가 아니라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던 그 배경부터 포함한 전체 과정을 다루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이야기와 개선안이 함께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정에 국무조정실에 조사가 있었지만 굉장히 이 과정은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다라고만 드러났던 과정이어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위법, 누가 법을 어떻게 어겼는가, 인과관계를 드러내는 방식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상조사는 철저하게 법의 범위에 갇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진상조사는 검찰의 수사만으로 되지 않고, 그래서 독립적 조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구가 상시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진상조사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나와 있는 자료들과 언론의 기사들이 굉장히 파편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의 관점으로 꿰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파편화되어 있는 사실관계들을 어떻게 하나의 이야기로, 하나의 사건으로 재구성하는가, 그것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할 때 이런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진상조사 과정에 피해자들이 어떻게 참가하는가는 단순히 피해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다가 아니라 피해의 구체성이나 그다음에 이 피해 과정에서 드러났던 현장의 문제 제기들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와 그들의 시각에서 재해 순간들이 재구성되고 그 시간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을 보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이 재해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손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피해 손실적 차원만의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대재해 이후에 남겨지는 우리 사회의 고통, 피해자의 고통, 그들의 피해의 규모, 그것이 저는 또 다른 재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재해의 조사는 그 과정까지 함께 담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중대재해 진상조사는 남겨진 공동체의 피해와 고통을 재해의 관점에서 다뤄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포괄해야 한다. 그것이 오송참사 진상조사의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보시면 되지만 딱 한 가지 아까 이제 뭐 해설서 얘기도 하셨지만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을 많이 봤습니다. 그 매뉴얼들이 굉장히 형해화되어 있고 이 매뉴얼만으로는 실제 담당자들이 제대로 이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판단이고 그래서 매뉴얼의 문구를 잘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매뉴얼을 어떻게 이행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더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까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